안녕하세요. 저는 오더는 Membrane Transport and Cell Signaling, 막수송과 세포신호 전달에 대한 공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준토 12기 이재민입니다. 강의는 교수님의 강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며 내용이 적진 않지만 모두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일부 영어 단어 또한 한국어 뒤에 기입했으니 이들도 함께 익히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더는 공개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세포막의 구성, 즉 세포막을 구성하는 여러 분자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은 세포와 연관된 막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고, 네 번째는 막의 선택적 투과성과 세포에서 발생하는 삼투 현상에 대해 다루어 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물질 수성이며, 마지막으로는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표입니다. 첫 번째, 수용성 환경에서 소수성을 가진 분자가 세포의 경계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막의 특성과 분자가 막을 통해 출입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세 번째, 막 단백질의 여러 종류들과 그 기능 및 원리를 이해합니다. 네 번째, 세포 신호 교환의 원리 및 관련된 여러 분자들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세포막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포막을 이루는 주요한 성분 중 하나인 인지질은 막에 있는 지질 성분 중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친수성을 띠는 머리 부분과 소수성을 띠는 꼬리 부분으로 소수성, 친수성 모두 띠는 양친매성 분자입니다. 이러한 인지질들은 모여서 소수성 꼬리가 인접한 모양을 만들고 친수성 머리가 반대를 향하기에 두 수용성 공간을 구분하는 안정된 막을 형성합니다.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은 인지질 이외에도 단백질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을 막 단백질이라 부릅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 대부분의 막 단백질도 양친매성을 띠어 친수성 부분이 막 밖으로 튀어나와 존재하게 됩니다. 유독 모자이크 모델은 이러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단백질 등의 분자들이 모자이크 형태로 막을 구성하며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파이어와 에딘의 실험을 나타낸 것인데요. 쥐세포와 인간세포의 막 단백질을 서로 다른 형광으로 표지하고 두 세포를 융합했을 때 시간이 지나자 색이 고루 섞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지질과 일부 단백질은 옆으로 이동 가능하며 단백질은 움직이거나 특정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는 인지질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온도로,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에 막의 고체화가 진행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질 꼬리의 종류입니다. 인지질 꼬리의 탄화수소는 탄소광 결합에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이 생기면 옆으로 꺾이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를 불포화 탄화수소 꼬리라 부르고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꺾이는 구조를 형성하지 않고 이를 포화 탄화수소 꼬리라 부릅니다. 꺾인 구조가 있는 불포화 탄화수소 꼬리인 경우는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막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포화 탄화수소 꼬리의 경우에는 모두 조밀하게 붙어서 막의 점착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인지질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온화한 온도에서는 인지질의 이동이 감소되어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낮은 온도에서는 인지질이 정렬되는 것을 방해해 고체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다음으로 막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에 붙어있는 단백질인 막단백질은 막의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크게 내재성 단백질과 주변부 단백질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내재성 단백질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인지질 이중층의 소수성 부분에 침투하여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막을 관통하는 막관통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막관통 단백질 중의 하나의 형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은 한 개 이상의 무극성 아미노산들이 늘어서 있으며 아미노산들이 알파나선 구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주변부 단백질은 내재성 단백질과 달리 막의 표면에 느슨하게 붙어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대표적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송입니다. 막을 관통해 뻗은 단백질은 친수성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특정 용질만을 통과시키는 선택성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단백질로는 모양을 변화시켜 물질을 이동시키며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물질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ATP를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의 단원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소 활성입니다.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효소인 경우 활성 부위가 밖으로 노출되어 효소 활성을 띠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효소들과 조합을 이루어 함께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는 신호 전달의 기능입니다. 호르몬과 같은 화학적 신호 전달 물질의 모양에 맞는 특정 결합 부위가 존재하고 신호 분자에 의해 단백질의 모양이 변화되며 정보가 이동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포 인식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정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당 단백질은 다른 세포의 막 단백질들에 의해 인식되는 인식표로서 기능하는데요. 이러한 결합의 지속 시간은 뒤에 나오게 될 세포 간 결합에 비해 짧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포 간 결합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인접 세포 간 막 단백질들이 간극 연접 혹은 밀착 연접과 같은 여러 접합을 이루고 있으며 세포 간 인식보다 지속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골격 및 세포 외기질 부착입니다.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세포 골격의 미세 섬유 혹은 다른 요소들이 막 단백질의 비공유 결합으로 붙어 있어 세포 모양 유지 및 특정 막 단백질의 위치 고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세포 외기질에 부착된 단백질들은 세포 내 변화를 조절합니다. 막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톨게이트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톨게이트에서 차들이 각각 움직여야 하는 통로가 존재하고 화물 트럭 혹은 높이가 높은 트럭들은 하이패스 차로를 제한하는 등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분별하게 차량들을 이동시키게 된다면 어딘가로 움직여야 하는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는 등 교통에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이처럼 세포 내에서도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물질과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 등 다양한 물질들이 출입하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을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데요. 세포막 자체가 다양한 물질들을 무분별하게 출입시키는 것이 아닌 각각 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경로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중층 속이 소수성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탄화수소와 같은 무극성, 소수성 분자나 크기가 작은 분자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만 설탕, 물과 같은 극성 분자는 인지질 이중층을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들과 같은 경우는 수송 단백질이라는 물질의 도움을 받아 세포막을 통해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송 단백질은 크게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통로 단백질의 경우는 특정 분자나 원자 이온들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친수성 통로를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른쪽 위 그림과 같이 물을 세포막을 통과시키는 아쿠아포린이 존재합니다. 운반체 단백질은 물질이 붙으면 모양이 변화하며 막을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물질이 결합하고 출구가 반대쪽으로 열리며 이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송 단백질은 이동하는 물질의 특이적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수송될 때 종류 중 하나인 수동수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동수송은 쉽게 얘기하면 확산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산은 분자들이 유효한 공간으로 균등하게 퍼지는 이동을 말하며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막을 경계로 한 확산에서는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다가 매 순간 양방향으로 막을 통과하는 분자들의 수가 같아지는 상태가 오는데 이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막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확산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막을 통과하는 확산은 에너지의 투입이 없기에 수동수정이라 불립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여러 가지 수동수정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삼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투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하는 물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 나오는 긴장성이라는 단어는 세포 주변의 용액이 세포의 물을 잃게 혹은 얻게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와 그 주변 용액의 농도 관계는 총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액입니다. 용질의 농도가 세포 내의 농도와 같은 용액을 말하며 이 경우 알짜 물의 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장액으로 용질의 농도가 세포 내의 농도보다 큰 경우를 말하며 주변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저장액으로 용질의 농도가 세포 내의 농도보다 작은 경우로 세포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혈구와 식물세포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변 용액이 등장액일 경우 동물세포인 적혈구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만 식물세포의 경우 축 처진 상태를 유지하여 꽃이 시들게 됩니다. 고장액일 경우에는 동물세포인 적혈구는 쪼그라들게 되고 식물세포는 세포벽에 붙어있던 원형질 막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액일 경우 적혈구는 용해되고 식물세포는 팽만 상태가 됩니다. 이는 곧 세포벽의 작용으로 벽이 세포에 팽압을 작용해 물이 더 흡입되지 않을 때까지만 팽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원에서는 물질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운 수동 수송과 달리 능동 수송은 특정 분자를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를 거슬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세포막을 경계로 두 공간의 농도가 유지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의 기작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먼저 세포질의 나트륨 이온이 펌프에 부착되게 됩니다. 펌프가 이러한 모양일 때 나트륨 이온에 대한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쉽게 부착되게 됩니다. 나트륨 결합은 ATP에 의한 인산화를 촉진시키고 인산화로 단백질 모양이 바뀌게 되고 나트륨 이온에 대한 친화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양은 인산기의 방출을 유도하는 칼륨 이온에 대한 친화력을 증가시켜 칼륨 이온이 부착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산기가 방출되고 모양이 돌아오며 칼륨 이온에 대한 낮은 친화력으로 칼륨 이온을 다시 방출하게 됩니다. 또 다른 기울기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막 전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 전위는 막을 경계로 한 전위차를 의미하며 양이온과 음이온의 분포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막 전위의 영향과 이온 농도의 영향으로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형성해 막을 통한 이온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전기 발생성 펌프는 막을 경계로 하는 전압을 생성하는 수송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식물, 곰팡이, 세균이 주로 이용하는 양성자 펌프에 대한 그림입니다. 전압을 생성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물리 시간에 배운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양성자도 한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공동수송은 막을 통해 퍼낸 물질이 돌아가며 다른 물질도 같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물질의 한쪽 방향 확산과 농도 기울기를 거스르는 다른 물질의 이동을 연계시킨 수송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프로톤 펌프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물체를 높은 곳으로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 물체를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에너지를 이용해 다른 일을 하는 것이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물레방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포의 배출 작용입니다. 이는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되면서 세포 내에 있던 특정 분자들을 분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요. 많은 세포들이 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이러한 작용을 거칩니다. 세포의 배출 작용과 반대되는 작용인 세포 내 섭취 작용은 원형질 막으로부터 새로운 소낭을 형성해 분자와 물질을 흡수합니다. 세포 내 섭취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세포 작용입니다. 위쪽으로 입자 주위를 둘러싸 식포를 통해 입자를 삼키게 되고, 삼켜진 식포는 리소솜과 융합해 내부에 있는 입자가 소화되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음세포 작용입니다. 세포막의 접힘으로 형성되는 소낭 안으로 세포 외액의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빨아들이는데요. 그렇게 수송되는 물질에 비특이적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낭을 형성하는 세포막의 부위에 외피 단백질이 정렬되어 있고 소화와 소낭들은 덮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작용입니다. 물질들이 세포 외액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지 않아도 특정 분자들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음세포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의 특정 수용체 부위가 세포 외액으로 노출된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수용체 단백질들은 피막 소화에 모여 있고 각각은 분자들을 함유한 소낭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용된 수용체들은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작용에 의한 인간 질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세포는 합성된 콜레스테롤을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작용으로 얻게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지질과 단백질 복합체인 저밀도 지질 단백질의 형태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유전병 중 하나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LDL 수용체의 결함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곧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하여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신호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전달에서 세포막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다세포 개체에서는 세포 간 신호 교환이 세포가 몸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호 교환 과정은 세포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진핵세포의 경우 접합을 통해 인접한 세포와 연결되어 신호를 교환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동물세포는 간극 연접, 식물세포의 경우 원형질 연락사가 있습니다. 신호 전달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측분비 신호 전달이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 전달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생장인자가 있는 국소 조절자를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냅스 신호 전달입니다. 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에 방출해 표적세포를 흥분시키는데요. 표적세포의 예시로는 근육세포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르몬 신호 전달입니다. 특정 내분비 세포는 호르몬을 주로 혈액으로 분비하게 되는데요.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흐르는 호르몬은 대부분의 신체에 도달하지만 일부 표적세포에만 결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신호 전달의 단계는 크게 수용, 전환, 반응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차례대로 수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과정에서 신호 전달 분자, 리간드와 수용체는 특이성이 매우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용성 신호 전달 물질은 막에 침투한 수용체 단백질의 특정 부위와 결합하게 됩니다. 또한 리간드의 결합으로 구조가 변화된 수용체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막한통 수용체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G단백질 결합 수용체 그리고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G단백질 결합 수용체의 경우 G단백질은 막의 세포질 쪽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GTP, GDP 중 무엇과 결합하는지에 따라 활성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G단백질이라 불려졌습니다.
GDP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G 단백질은 불활성화 상태인데요. 이때 신호분자가 수용체와 결합하면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형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세포질 쪽에 불활성화된 G단백질이 결합해 GDP가 GTP로 변화하게 되면서 G단백질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활성화된 G단백질이 수용체에서 분리돼 막을 따라 효소에 결합하게 됩니다.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신호 경로의 다음 단계를 유도하여 세포 반응을 일으키죠. 이때 신호 분자의 결합은 가역적이기 때문에 신호 분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G 단백질이 GTP 가수분해 효소로 기능을 나타내 불활성화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는 신호 분자가 수용체의 리간드로 결합하면 통로가 열리거나 닫혀 특정 이온의 흐름을 조절하는데요. 리간드 결합 전까지 닫혀 있는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의 경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통로가 열리고 특정 이온이 통로를 통해 이동해 세포 내 특정 이온의 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킴으로써 세포 내의 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또한 리간드가 떨어지게 되면 통로가 막히게 되면서 신호 전달이 정지되게 됩니다. 세포 내 수용체는 표적세포의 세포질 혹은 핵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작거나 소수성인 신호 전달 분자는 세포막을 통과해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수성 신호 전달자의 예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갑상생 호르몬, 산화질소가 존재합니다. 알도스테론을 예시로 보았을 때 이는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질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복합체는 핵으로 들어가 전사인자로 기능하고 유전자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는 전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mRNA로부터 특정 단백질을 합성함으로써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다음은 신호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호 전환은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를 연쇄적인 상호작용이라 표현합니다. 그 장점으로는 적은 분자가 큰 세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세포 반응의 여러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신호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때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단백질의 인산화 및 탈인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산화와 탈인산화는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데 흔하게 쓰이는데요.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ATP로부터 인산기를 단백질로 옮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인산화 효소가 중개하는 작용을 인산화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인산기의 결합은 단백질을 활성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반대로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는 단백질로부터 인산기를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탈인산화는 신호전환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재사용할 수 있게 세포 외 신호에 다시 반응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분자적 수준에서 인산기의 결합은 단백질의 정기적 특성을 변화시켜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경로를 변화시킵니다. 인산화 연쇄작용을 왼쪽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분자가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고 중개분자가 단백질 인산화 효소 1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활성화된 단백질 인산화 효소 1은 ATP 인산기를 불활성의 단백질 인산화 효소 2에 전달합니다. 그렇게 단백질 인산화 효소 2가 활성화되고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 인산화 효소 3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세포 반응을 일으키고 난 이후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가 단백질의 인산기를 제거하게 되면 단백질이 다시 불활성화된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세포 신호 전환에 관여하는 또 다른 물질인 2차 신호 전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신호 전달자는 작은 비단백질성 수용성 분자 혹은 이온들이 관여하는데요. 세포 내에서 확산에 의해 퍼져나가서 관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리형 AMP와 칼슘 이온이 있습니다. 2차 신호 전달자로서의 CAMP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G단백질 신호 전달 경로에서 1차 신호 전달자는 G단백질 결합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활성화된 G단백질은 아데닐산 고리어 효소를 활성화시켜 세포질 내부에 있는 ATP를 CAMP로 변화시킵니다. CAMP는 2차 신호 전달자로 주로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신호 전환 경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세포 활동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포질이나 핵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정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거나 정지시켜서 효소나 단백질의 합성을 조절하는데 이를 통해서 최종 활성화된 분자가 전사인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른 경우로는 핵 밖에서 기능하는 단백질에 직접 작용해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그 예시로 세포막에서 이온 통로를 개폐하거나 물질 대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 5단원 공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나 준토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